수학이 투자를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퀀트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장 동향도 좀 읽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도 좀 예측하고 옛날에 역사적 사건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투자 방식인데 이 퀀트 투자라는 건 완전히 수학적인 데이터랑 알고리즘만 가지고 그 안에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도 있어요. 그걸 하면 얼추 돈을 벌어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MIT 수학과 졸업한 다음에 23살에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를 하고 이렇게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학계를 떠나서 네. 투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퀀트 투자라는 거죠. 수익률이 전설적이에요. 어머나.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6%. 그러면 수학계를 떠날 만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떠나셨죠? 너무 죄송한데. 아니 그런 수익률이면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은 사실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아예 모르고 순수하게 수치로만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수익이 거두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세계 10대 갑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재미있는 거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투자사인데 여기에서 뽑는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전산학 이제 이런 거를 전공한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 전공자까지 뽑긴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과학자들만 주로 뽑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것이 금융인을 뽑아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다. 와. 더군다나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금융보다는 이제 과학과 수학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수학하는 분들은 돈은 기본적으로 많이 벌고 갈 것 같아요. 결혼도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1명을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자들이 다 돈 잘 벌고 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요. 저희 수학자들끼리 하는 농담 하나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서 나가건 막 도망가잖아요. 물리학과 분들은 딱 일어나서 필요한 물의 양을 대충 계산을 해서 물을 끈대요. 근데 대신에 너무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김상욱 교수님 마상. 집에 불을 끄기 위한 최적의 물을 계산을 한 게 아니래요. 네.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아주 최적한, 정확한 값을 딱 계산을 하고 꺼요. 만족하고 다시 잔다고. 끄진 않고. 끄진 않고 계산만 끝내놓고. 사실 저희 같은 수학자들은 그런 응용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응용인 부분들은 이런 뭐 공학이나 이런 인문사회 계열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 아, 그거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하고. 불은 네가 꺼라. 이게 개인의 지금 만족을 중요한 집안 사고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과 내에서 이 처음 이게 발발된 전쟁인 거예요. 대충 계산해서 불끈 소감이 어떠세요? 중요한 건 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긴 안 껐고. 맞습니다. 이 물리학과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적인가?만 체크를 해서 가능한 모든 체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반드시 그게 자연에 있어야 돼요. 저희는 수학을 사용하지만 자연에 쓰이는 수학만 사용해요. 수학이란 분야가 이 공간 전체라면 여기서 물리학이 사용하는 수학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작아요. 하지만 일단 물리학이 무언가 법칙을 발견하고 그게 물리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되면은 반드시 수학으로 쓰여져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예요. 제일 최근에 배운 학생으로서 보자면 물리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에 있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에 기인해서 이제 물리가 발전을 하는 건데 수학은 진짜 상관없어요. 본인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 있고 그 안에서 증명과 뭔가 공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증명 안 되는 난제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랑은 정말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물리학과 사람들이 보시면 되게 오만하고 재수 없잖아요. 네. 되게 잘난 체하고. 네.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가서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 하시는 분들. 진짜. 수학은 저희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놀라운 증명 나오실 때, 막 주변에서, 드디어 이제 이과의 찐가 나왔다고 좀 뭐 반응 열렬했겠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여기 출연한다고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저희 학생들이 거기 이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린 어디 무과냐 우리는? 지금 보셨죠? 무과예요 우리는? 제일 재수 없고 제일 잘난 체하고 문과, 이과, 잡과야 우리는. 수학자들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는데 최수영 교수님의 최애 수학자는 누구예요? 뭐 여러 수학자들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오일러라는 수학자를 가장 존경합니다. 어떤 부분이? 예, 오일러라는 수학자는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이신데요. 스위스 집회에 들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십니다. 평생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하셨고 우리 왜 함수를 f of 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호 같은 것도 처음 도입한 그런 수학자이십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한쪽 눈이 좀 불편해 보이세요. 왜 그래요?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셨대요. 아우. 그래서 지금 초상화에도 나오지만 20시간씩 계속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쪽 눈은 실명된 거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면. 이때가 이분이 30대 때였어요. 너무 젊다. 근데 계속 또 워커홀릭처럼 계속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년 지나서 왼쪽 눈도 백내장이랑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실명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암산을 하는 거죠. 수학계 베토벤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 니콜라 드 콩도르스의 후작이 오일러가 사망한 다음에 말을 남겼는데 죽음이 드디어 그의 계산을 멈췄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구나.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물리학과에서도 이 오일러의 이론을 많이 배워요.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저희 보통 2학년 때, 3학년 때 다 배우는 그런 건데 수업 시간에 이 파트를 배울 때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오일러가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로지 머릿속 암산으로만 만들어낸 이론이다. 자, 우리는 너희는 두 보이지? 눈이 다 멀쩡한데 응. 이걸 잘할 수 1부터 있지? 이해라도 하자. 자, 시작합니다. 어. 정말 이건 진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론. 근데 정말 그 아름다운 이론이거든요. 이론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일단 우리가 오일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일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어요. 오일러 항등식 진짜 아름다운 건데. 이건 진짜 진짜, 말도 안 아름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아름답더라고. 공식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저 뒤에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저게 사실 오일러 항등식이거든요. 아 그래?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이제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막 복잡한 공식을 보면 우리도 막 불편해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수학자들도 똑같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간단 명료한 공식을 보면 뇌에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네. 사실 수학자들도 진짜? 똑같이 순수하고 간단한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매겨졌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이론. 그래요? 1등, 2등이 다 오일러네요. 맞아. 2등도 지금 오일러스 포뮬러라고 돼 있죠. 아니 3번은 숫자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수학 공식이에요? 저건 이제 소수라는 개념 있잖아요. 소인수분할 때 소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수가 사실은 무한하다. 저거 증명 진짜 아름다워요. 아 그게 아름답구나. 경환님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난 그게 아니라. 근데 아니 그 지금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가. 근데 이럴 때 이걸 아름답다 그러지 않으면 마치 그 아름다운 무슨 그림을 보면서 아니면 아름다운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난 아름답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희는 상처받아요. 난 아름다워. 너무 역시. 아름답지 않아? 그 어떤 포인트에서 좀 김성욱 교수님이 아름다움을 느끼시는지 저도 좀 공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포인트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아름다운가요? 저는 모차르트 음악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트롯이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초혼 뭐 이런 거 아름답잖아요. 그럼 초혼이 왜 아름다운가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아 저 공식을 보고요? 눈물이 나요. 아 진짜로요? 그 우리도 좀 울게 해줘 보세요. 아니,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네네네. 드려볼게요. 아 그래. 아 맨날 이거 그래 너튜브로만 한번 우리도 보다가 한번 보자. 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오일러 항등식 왜 아름다운지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드다. 그 모드. 오케이. 오늘의 저의 목표는 진경님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아름다운 건지. 오 좋아 좋아. 극한의 이해 챌린지. 좀 시켜주세요. 좀 초면인 친구들이 있어요. E가 있고 여기 I가 있고 음? 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이. 네, 파이는 혹시 뭔지 아세요? 네네. 근데 얘는 3.14 이러고 6535 89 93 48 49 쭉 네네. 이렇게 이어지는 무한 소수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이 거듭 강조하셨던 자연상수 E라는 친구인데 이거는 그냥 쓰는 거니까 굳이 네. 이해는 하실 필요 없고요. 2.718, 28, 184 뭐 이렇게 점점점점 가는데 자연의 법칙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2라는 숫자로 기결되는 게 되게 많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네네. 남은 친구 I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 이 I라는 친구가 똑같은 애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자는 거죠. 수학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오일러 항등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증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원을 딱 그렸는데 공식으로 쓰자면 이 원을 나타내는 공식이 뭐가 되냐면요. 2의 I,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예요. 뭐 아까부터 다 왔대. 근데 이렇게 해야 애들이 집중을 해요. 자 이제 마지 남았어 하면 아. 그때부터 딴짓을 하니까 2의 IX 보니까 비슷한 애가 딱 공식에 있어요. 파이. 파이랑 X랑만 다르죠. 네. 2의 I 파이 승이 I 사인 X에서 사인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날아가 버리고 0 이런 결론이 들어요. 나왔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죠. 눈물. 오 아름답죠. 잠깐만. 아니 언제적 눈물 난다. 눈물 나지. 눈물 난다. 와. 진짜 와. 홍범 씨 너무 설득이 됐나요? 됐어요. 아 왜 아름다운지 나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김태훈 교수님 아름답죠? 빌려드려요? 찍으세요. 아, 네, 네. 눈물이 많이 없어지실 네. 거예요. 예.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후배의 이런 그 강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1이라는 수가 아마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수가 1일 거고요. 이 0이라는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수치로 표현한 첫 번째 수인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이고 그런 E나 I나 파이 같은 수학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고 많은 수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들이 저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면에서 저 식은 정말 아름다운 거고 그 아름다움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오일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퀘니스베르크 다리라는 건데 들어보셨나요? 퀘니 히스베르크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네. 다리. 러시아에 있는 다리인데요. 네. 이게 아마 수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이 보이시죠? 아, 강이고. 네, 강이 흐르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7개의 다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 네. 이 다리를 딱 한 번씩만 건너면서 7개를 모두 건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오일러는 이거는 필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아주 위대한 이제 수학적인 발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섬의 뭐 모양, 다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과 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요. 가운데 동그란 게 섬인 거죠. 아, 오케이.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래프라는 것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 사실 이렇게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수학이라는 학문과 다른 학문에서 차별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퀘니 헤스베르크 다리 문제를 푸는 것은 저 그래프에서 이 모든 선분들을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만에 다 그릴 수 있느냐, 다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붓 그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한붓 그리기가 되는 그래프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된다고? 됐다. 5번, 6번, 7번, 8번. 아, 되네. 8번. 되네, 이거. 지금 홍진경 씨 방금 성공하셨는데요.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저요? 네. 3번이요. 그림의 오른쪽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셔서 네. 왼쪽 아래쪽에서 끝나셨죠? 네네.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아마 찾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네. 거기 점 옆에 수치가 적혀 있잖아요. 네. 그 수치가 정확히 뭐냐 하면 그 점에 연결되어 있는 선의 개수들입니다. 만약에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있을 때 선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하잖아요. 그 점이 중간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든 무조건 나가는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중간점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짝수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홀수점은 없거나 아니면 정확히 2개 있을 때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홀수점이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들어오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퀘니 헤스베르크 다리 문제를 보면 다 홀수입니다. 그 홀수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점과 선으로 네. 문제를 단순화시켰더니 굉장히 문제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된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런 것 중에 제일 그 친숙한 것은 지하철 노선도일 거예요. 맞아요. 지하철 노선도에는 그 지하철이 가야 될 모든 역과 맞아. 그들을 연결하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그래프예요. 앞으로 이제 한붓 그리기 이런 거 나오면 점에 연결된 선이 몇 개인지 딱 세 가지고 그렇죠. 가능한지 아닌지도 확실히 바로 알 수 있고 네. 가능하다 그러면은 홀수에서 시작하는 그런 걸로 그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투 더 매스이고요. 어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선분만 헤아리면 돼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죠. 네.